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해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떨어진다. 그러면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올 말 정도에 눈여겨보면 기회의 장이 열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어디를 할까요? 라고 할 때 가장 확신하게 있어요. 뭘? 그러면 또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 네. 들었거든요. 네. 그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경매가요. 네. 그러니까 절대 수는 많지 않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경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온 거는 그때 영끌해서 비싸게 산 물건들입니까? 제가 볼 때는 경매 시장은 경기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업이 안 되고 가게가 잘 안 되니까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죠. 근데 영끌해서 빚을 못 갚으면 자연스럽게 경매가 나오죠. 네. 근데 모든 영끌했다고 해서 경매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자를 잘 내고 그러면 나올 수 없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영끌해서 팔아야지 이런 의사결정이 잘 안 돼요. 그냥 끝까지 버텨요. 네.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매량이 증가한다는 건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뭐 가계 빚뿐만 아니라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특정 지역에는 그 아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다가 풀린 지역 말이죠. 뭐 강남, 뭐 대치, 뭐 이런데 압구정 이런데 아니 계속해서 신고가 막 나와요. 실매매가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차별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지역에 일단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는지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올라요? 공급이 없어서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 막 30억, 40억, 50억에 거래되는 게 수요가 많아서 거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살 사람이 있으면 그 가격이 그냥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인 파악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가격은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근거로 2년 전에 강남의 전 지역의 아파트가 20, 30% 하락하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된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불패는 없다. 그리고 이런 양극화라든지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반포자이가 2월 3일에 지난해 최고가보다 4억 원 떨어져서 거래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 옳은 것만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정이 막 자극되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못 오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예외는 없다. 특히 그 원인이 좀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기 시작하면 강남이나 이런 지역도 하락폭이 커질 수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투자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원베일리 아시죠? 네. 반포에. 원베일리가 아나운서님 보시기에 투자로 몇 프로가 들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비싼 걸 투자로 들고 있을 수 있는 부자들이 제법 되는 모양이죠?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투자로 갖고 있다는 건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전세 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살 형편은 안 되고 투자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투자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요? 반 이상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 전세 들어 사는 사람이 더 부자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세 비율이 예를 들어서 50%, 60%가 넘으면 그 돈을 다 전세로 사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그 집에 정작 절대 못 들어가겠네요. 팔지 않으면. 팔지 않으면. 근데 그 원베일리의 임대 수익률이요. 2%가 안 돼요. 그래요? 네. 월세로 따져보면 가격 대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집을 투자로 갖고 있다는 건 임대 목적이 아니라 언젠가 팔아서 오르면 이익을 판다는 거죠.
내가 얻겠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많은 물량을 누가 사줄 수 있을까? 이건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하락할 것 같은데 경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씩 팔기 시작할 겁니까? 근데 그 파는 매도 물량을 누가 사줄까? 그러니까 한 채가 60억 원에 거래된 거지. 막 저 60억 원에 살게요 라는 사람들이 100명 있는데 거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렇게 그 특정 지역에 그 계속 그냥 막 고가 뭐 이렇게 뭐 신고가 이런 얘기 들리고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요. 1가구 1주택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2주택부터는 뭐 취득세도 그렇고 뭐 집 팔 때도 그렇고 세금 엄청 매기고 이런 건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아요? 한 1가구 2주택 정도는 허용해주면 한 집으로 막 그렇게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게 좀 완화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지역이 오르겠죠. 또 다른 지역이 오른다. 그 지역 외에 또 오른다. 네. 여기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는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만 그렇고 좀 더 저희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뭐 여기 올랐다가 또 저기 올랐다가 또 여기 조금 빠지고 다른 데 오르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아까 똘똘한 한 채나 양극화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989년도에 강남의 대형 아파트 한 평당 그 거래 가격이 가장 비싼 게 6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야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요. 1989년도에 르망이 새로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 르망 르망이 알아요. 제일 좋은 차였거든요. 네.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꿈의 차였어요. 예.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죠. 근데 르망이 얼마였냐면 4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네시스 막 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8천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강남이 제일 비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맞아. 건데. 그 시대엔 그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최근에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오른 건 아니다라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집값 얘기할 때 이제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의 집값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오를 것이다. 무조건 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고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건 분양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파트는 누군가 살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팔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요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러 가실 때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아니라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뭐냐면 누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내놓으면 그게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반면에 안 팔려고 매물을 걷어들이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아무리 집을 안 지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팔려고 많이 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서울 평균 기준으로 해서 무려 52%가 투자로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예를 들어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매물이 증가해요. 그리고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매물이 확 줍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해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떨어진다. 그럼 집을 가진 사람들은 속상하겠지만 이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올 말 정도에 눈여겨보면 기회의 장이 열릴까요?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보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무주택자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좀 더 갈아타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분들은 사실은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격에 하락할 때 더 관심 있게 보시라. 근데 충격적인 게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때만 삽니다. 맞아요. 특히 무주택자는요. 더 오를까봐 걱정돼서.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투자자들은요. 집값이 떨어질 때만 사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도 투자자처럼 행동하시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나 주택이나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폭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에 맞는 정도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에는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 2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요. 한 달간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돼요. 아. 이건 뭐냐면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 더 떨어질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기대를 해요. 네. 더 떨어질 거야. 네. 그러면서 안 사요. 이게 반대로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불안해요. 네.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저는 생각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얼죽신, 그러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신축은요, 네. 오히려 하락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면 가격이 안 오르고 있고, 오히려 구축이 일부 지역이 오르고 있어요. 구축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재건축 때문에요. 재건축 한참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자꾸 그러니까 뉴스에 편승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단어들에 되게 유의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러면은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아유 신축 싫어. 신축 냄새나. 아니에요. 그때도 다 신축 좋아했어요. 언제는 얼죽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건 네. 신축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아하. 그러니까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감정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꼭 고점에 또 사요.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 있잖아요. 뭐냐면 슬세꽃. 네. 뭐 슬리퍼 타고 슬리퍼 맞아요. 신고 뭐 쇼핑센터 쇼핑 가고 막 이런 거. 그때 슬세권이 고점이었어요. 네. 뭐 GTX 뭐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 그때 가면 다 올라 있는데 사요. 또. 그게 막 트렌드처럼 얘기하니까. 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직주근접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 정량적이지 않다. 신축, 얼죽신이라는 신축은 그러면 5년이 신축입니까? 2년이 신축입니까? 7년이 신축입니까? 10년이 신축입니까?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고 하면 500m가 역세권이에요, 1km가 이게 개념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된다. 이런 것만 믿고 그래 신축 고 질러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네. 근데 또 무조건 구축의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구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될지 모르고 불확실성이 큰 거죠. 가장 확실한 게 있어요. 뭐래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 집 마련하신다. 그건 뭐 누가 반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3억 원 하락한 거야. 그냥 하락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어디를 할까요? 라고 할 때 많이 가격이 하락한 집을 사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명확한 거죠. 네. 제가 신축을 사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보다. 네. 비교가 정확히 되잖아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쭉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2025년에 실수요자, 내가 작년부터 또는 재작년부터 계속 집을 좀 보고 있었는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올 말에는 그러면은 한번 결단을 내려 보면 좋겠다.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네,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네.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그럼 나 2025년 12월 달에 집 사야지.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거 말고 시장이 계속 변하니까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기회를 잡으시려면 계속 시장을 보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 리스트를 마련해주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걸 사야지. 그러면 거기에 가격이라든가 거래량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계속 신문만 보면서 야 뭐 압구정동은 엄청 올랐대. 그래서 모든 집값이 다 오른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예산과 나의 상황에 맞는 내 집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그런 아파트 리스트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런 아파트를 계속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것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말에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몇 개 아파트를 찍으시고 그렇죠. 그 아파트 부동산도 좀 가보시고 네, 올 연말에 혹은 내년 초에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파트의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올랐다가 빠지고 막 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이 10년 만에 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게 10년 만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기회를 내 집 마련의 시점으로 잡으셔야 돼요. 아니 이 기회를 놓치면 또 10년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집 마련 잘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무주택자분들이 내가 거주하는 집을 많이 보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또 안정됩니다. 근데 지금 투자로 막 50%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그 집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광수 교수님이 전에 나오셨을 때는 덤비지 마세요. 덤비지 마세요. 집값 어떻게 될지 지금 덤비지 마세요. 관망입니다. 막 이러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올 말에 기회가 올 수 있으니 기회가 온다면 덤벼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덤벼보세요 좋습니다. 예, 여기에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무턱대고 덤비면 안 된다.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광수 명지대 교수님이자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과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덤벼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